제가 강의로 말씀드리는 거는 책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책이나 유튜브를 찾다 보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양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봐서 내 걸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냥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부동산을 하시려면 알아둬야 된다 라고 함축적으로 딱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눴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실행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랄까, 공부가 취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만 하게 되면, 고시 공부도 할 때 그렇잖아요. 공부만 하게 되면 그게 합격이 목적이지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목적이고, 산 다음에 그게 수익이 내서 파는 게 목적이지 공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사지도 못하게 돼요.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이것저것 재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매 순간 선택해서, 저도 1번, 2번, 3번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뭐를 살지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샀죠. 근데 이거 산 게 최고의 수익은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안 했던 것보단 나았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1, 2, 3번을 선택했다 해서 그것 중에 어떤 게 최고 수익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단지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보인다 그러면 바로 사는 게 좀 다 좋았었어요, 저는. 예. 경매도 그렇고.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부동산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게임에서 이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노동소득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죠. 그냥 딱 먹고 사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자본주의 시대에선 자본소득으로 벌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마블 처음에 시작할 때 200만 원씩 들고 시작하나요? 5명에서 시작하게 되면 200만 원씩. 시중에 1000만 원이 풀려 있는 거죠. 근데 돈이 계속 풀리죠. 어떻게 풀리죠? 한 바퀴씩 돌면 20만 원씩 늘어나죠. 5명이 한 바퀴 돌면 1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럼 시장엔 1100만 원이 풀리게 되고, 또 한 바퀴씩 돌면 1200만 원. 그렇게 시장이 계속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꼭 한 명이 이기죠. 왜? 그 사람한테 돈이 다 쏠리잖아요. 시장에 풀린 돈이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빈자가 되고요. 누군가는 그 돈을 가져가게 돼요. 게임이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자본주의 시대고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장에 돈은 풀리고 있지만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가고 있어요.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 게임의 법칙, 무조건 이기는 방법은, 돈을 많이 찍어낼 때는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돈을 많이 찍어낼 때는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이게 짐바브웨 달러라고 합니다. 100 트릴리언 달러.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짐바브웨에서 국가 재정이 오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좀 머리가 나빴는지 야, 돈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부루마블처럼 돈을 계속 풀기 시작합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2015년도 미국의 1달러 짐바브웨가, 미국의 1달러가 3억 5천조 달러, 3억 5천조 달러까지 올라가요. 미국의 1달러가. 돈을 그만큼 찍어내면서 풀어내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공식적인 집계,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더 할 건데, 공식적인 집계로는 하루에 인플레이션이 2배씩 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 콜라 값이 100원이면 내일 되면 200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100원의 가치는 다음 날에 50원의 가치로 2분의 1 떨어지는 거죠. 100원이었던 콜라 값이 그 다음 날 200원이 되고, 그 다다음 날에는 400원이 되고, 다음 날에는 800원이 되는 그런 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통화를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겁니다.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장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게 됐대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짐바브웨에서는 자국 달러를 금지시키게 되고, 결국엔 달러로만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시면은 팔아요. 인터넷에서. 얼마에 파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100 트릴리언 달러가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지금 10억 우습죠. 평균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인데 아파트 값이 오른 걸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 잘 생각해보면 아파트 값이 오른 경향도 있지만 제 생각엔 돈의 가치가 훨씬 떨어진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억의 가치가 지금과 3년 전, 5년 전 1억의 가치하고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M1 수치인데요. M1이라는 거는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에요. 3개월 안에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의 양. 1990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돈이 풀리다가 점점 2019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풀렸습니다. 딱 봐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풀린 것 같다. 아, 여긴 좀 많이 풀리긴 했지만 돈이 많이 어느 정도 풀렸네 라는 생각이 들죠. 시중에 돈이 이만큼 계속 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도 1월 달쯤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부터 정말 가파르게 돈이 풀립니다. 보이시죠? 완전 급격하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냐면 코로나라는 그 세계 팬데믹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확 위축이 되면서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돈을 안 쓸 때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게끔 하려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돈을 안 쓰게 되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을 풀면서 언제까지 돈을 쓰라고 그 재난지원금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재난지원금 받으시면 매달 며칠까지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에서 그 한시적으로 걸어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풀면서 기업도 활발하게 돈을 쓰라고 하려고 금리를 확 낮추죠. 금리를 높게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고 돈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금리를 확 낮춥니다. 금리를 확 낮추면서 돈을 많이 빌려가서 그 돈으로 경제를 일으켜줘라 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금리를 엄청나게 낮춥니다. 저금리 1%대로 낮췄죠. 돈을 많이 빌려가서 많이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지금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풀린 만큼 화폐의 가치가 쭉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너무 많이 풀렸다. 지금 큰일 났다. 여기서 더 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리고 있죠. 돈을 좀 많이 푸는 걸 억제하려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돈이 풀렸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평균가예요. 2006년 1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5억이었다가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14억이네요. 14억, 15억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차트에 제가 그 M1 수치, 시장에 돈 풀린 거를 대입을 해봤거든요. 이 빨간 게 M1 수치, 시장에 돈 풀린 양이고요. 그리고 파란 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입니다. 2008년, 9년 때까지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하면서 2014년도까지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2008년, 9년 전까지는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터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조정을 받다가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누군가 그래요.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너무 거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중에 돈 풀린 양 대비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쌌죠. 이때가. 그러다가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갭이 점점 좁혀지죠. 좁혀지다가 돈이 풀리면서 점점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2020년 1월부터 돈이 급격하게 풀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아파트 값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거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중에 돈이 없을 뿐이지 누군가는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 돈에 맞춰서 아파트 값이 따라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장기간 조정은 올 수 있어요.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금리가 너무 오르면 야 너네 금리 올랐다, 너네 큰일 났다, 이자 어떻게 갚을래?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노란 선이 금리거든요. 금리예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아시죠? 기준금리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게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게 은행의 금리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그리고 가산금리는 각 KB나 뭐 우리은행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수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산금리를 더하죠. 그러면 은행 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출 이자 5%다 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뭐 2.5%, 가산금리 2.5% 해가지고 5% 이런 식으로 금리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요 노란 선은 기준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금리가 높았었던 5%, 2008년도에 5%였는데 기준금리가 5%지 가산금리까지 합치면 아마 8%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서브프라임이 터지다 보니까 금리를 저금리를 확 낮추죠. 이때도 경제 위기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라고 금리를 확 낮춥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도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어요. 과거에 보면은. 그러다가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됐죠. 최근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아파트 값은 어느 정도 상관이 있겠지만 시중에 돈 풀린 거 대비하면은 크게 폭락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 돈을 많이 찍어낼 때는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많이 찍어낼 때 언제 많이 찍어냈죠? 최근에 찍어냈죠? 2020년도 이때 돈을 엄청 찍어냈죠. 돈을 많이 찍어낼 때는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죠. 돈을 왜 많이 찍어내요? 경제 위기가 오니까 돈을 많이 쓰라고 경제를 살리라고 찍어내죠. 찍어낼 때 금리를 경제 위기가 오니까 고금리예요? 저금리예요? 저금리죠. 근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저금리예요. 뭐라고 했죠?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죠. 돈을 많이 빌리면 얼마에 빌리죠? 지금 금리 1%라고 합시다. 1%에 돈을 빌렸어요. 이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억이란 가치가 지금과 5년 전하고 1억 가치가 확 차이가 나죠. 5년 전 1억 가치가. 5년 후에 1억 가치는 또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는 시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1억을 1%에 딱 빌려준다고 해요. 그럼 무조건 빌려야 돼요. 그냥 최대한 다 끌어와야 돼요. 신용대출이건 뭐건 담보대출, 집을 사건 뭐건 돈을 다 끌어와서 이 돈으로 뭘 해야 되냐? 집을 사야 돼요. 실물자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물자산을 사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했죠. 돈을 이때 이만큼 찍어내잖아요. 이때 1억 가치와 이때 1억 가치가 똑같을까요? 완전 달라지죠. 갑자기 뭐 퀀텀 점프를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20년간의 돈을 풀어버린 양을 여기서 이렇게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20년간의 돈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확 줄어드린 거예요. 돈의 가치를.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요때 1억을 빌려서 10억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 실물자산에 옮겨놔야죠. 그래야 짐바브웨 달러 기억나시죠? 하루에 2배씩 뛰었다고 했잖아요. 콜라도 모든 물가가 2배씩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만약 1억짜리 집이었다고 해봐요. 그 다음날 얼마예요? 2억이죠. 그 다음날 4억이죠. 그러면 이때 1억짜리였을 때 최대한 현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4억 되죠. 5억 되죠. 6억 되죠.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확 쪼그라들죠. 단시간 내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20년의 시간을 그냥 단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의 가치, 돈을 많이 뿌릴 땐 무조건 돈을 최대한 빌려서 그 돈으로 들고 있으면 안 돼.
현금 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 돈을 무조건 실물 자산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그걸 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찍어낼 땐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서 그 돈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면서 내 돈의 가치 쪼그라드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정말. 이런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한 번 더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 한 번 더 올 거예요. 10년 뒤, 15년 뒤에 한 번 더 올 건데, 그때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큰일 났네? 세계 경제 위기 왔네? 갑자기 국가에서 돈을 푸네? 갑자기 국가에서 저금리를 때리네? 그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1% 저금리로 돈을 최대한 빌려서 그걸로 무조건 부동산 사 놓으시면 돈이 막 풀리죠. 인플레이션 오죠. 돈의 가치 하락하죠. 부동산 가치 올라가죠. 거기서 다 돈 버는 겁니다. 지금 돈 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벌었어요. 이때 바보같이 야 큰일 났다, 경제 위기다, 돈이 최고야, 현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금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망해, 정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였어요. 자산이 1억씩 있었어요. A, B, C 모두 다. 이런 상태에서 A는 야 돈이 많이 풀리는데 지금 경제 위기래, 큰일 났다, 우리 위험하다, 현금만 들고 있자 라고 했어요. B는 야 1%의 1억을 빌려주네. 1% 1억을 신용대출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자동차, 기타 의류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반면에 C는 똑똑해서 야 1억으로 1%를 빌려줘. 1억을 신용대출을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5천만 원 갭투자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갭투자 아세요? 갭투자 아시죠? 네. 갭투자 아세요? 갭투자라는 거 아세요? 그거 네? 아, 무피풀피. 갭투자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가 3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2억 5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투자금 얼마 들어가죠? 5천 들어가거든요. 예, 그쵸. 요걸 내가 끼고 사는 거니까. 그쵸. 그럼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따른 문제점은 있죠. 위험성은 있죠. 나중에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게 역전세라고 하거든요. 역전세. 이거 전세가 2년 만기 됐어요. 얘 나가겠대. 그럼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2억 5천을 내놨는데 안 나가. 이러면 위험하죠. 2억 3천 내놔야죠. 그럼 내 돈 2천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역전세라고 하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죠. 어쨌든 내가 이 아파트를 살려면 전세가가 2억 5천이다. 매가가 3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이게 갭 투자, 이 갭이라고 하죠. 갭 투자. 그래서 5천만 원 갭 투자로 2억 아파트 2채를 샀대요. 2억 아파트 2채를 샀는데 당연히 매가는 2억이고요. 전세가가 1억 5천이겠죠. 그러면 여기 5천 투자 되는 거죠. 요걸 2개를 산 거예요. 하나, 둘, A, B 2개를 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이 아파트가 2억이었던 게 3억이 됐어요. 그럼 1억 번 거죠? 1억 번 거죠. 자산이 1억이었는데 3억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사람은 5천만 원, 대출이 5천만 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1억. 이 A, B, C 세 사람한테 분명히 돈의 가치가 1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지금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1억 5천 전세 줬잖아요. 그게 오히려 2억으로 올랐을걸요. 투자금 다 회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이 많이 풀린다, 국가 경제 위기다, 저금리 했다, 그러면 무조건 돈 최대한 많이 빌려서 그 돈으로 실물 자산에다가 다 옮겨놔야 돼요. 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10년, 15년 뒤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초인플레이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은 뭐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초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이 매년 8%씩 일어나고 있답니다. 롤렉스 시계입니다. 발매가가 1,100만 원인데 지금 2천만 원에 팔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래요.
루이비통 폴드미라는 제품인데 발매가가 150만 원인데 프리미엄이 70이 붙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키 사카이 요것도 20만 원에 발매가 됐는데 8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시중에. 나만 돈이 안 갖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프리미엄 주고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샤넬도 예전만큼 느낌이 안 나죠. 확실히. 요새는 다 이제 에르메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샤넬도 자기네들도 안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니까 샤넬 가격을 2019년도 11월에 700만 원이었던 걸 지금 11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루이비통도 최대 26% 인상을 해버립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또 미국에서 작년에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이 말은 1조 달러가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게 되면 분명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뭘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도 하고 있죠. 원유나 석유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 여파가 분명 우리나라에도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1조 달러라고 하는데 1조 달러. 1000조거든요. 1조 달러 하면 1000조인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2년 동안 예산을 시중에다가 살포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분명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올 겁니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 거고 지금 석유가가 완전 급등하고 있잖아요. 모든 가격을 인상시키는 주된 요인이 석유거든요. 왜냐하면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석유가 들어가요. 석유값이 올라가면 우리의 사용하고 있는 가격, 물가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돈의 가치 하락은 막을 수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코카콜라 값이 그 다음날 2배 되고 그 다음날 4배 되고 이런 걸 막을 수 있잖아요. 돈의 가치 하락은. 그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은 최고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민을 위한 정책은 결국 서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서민을 위한 정책은 결국 서민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 정책을 펼치죠. 이게 꼭 어느 당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비즈니스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하려면 결국엔 표심이 필요해요.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공약들을 남발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지정책을 펼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도블록을 깐다. 그럼 그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돈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이 풀린 만큼 미세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아시죠? 서민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예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아파트 값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세가율, 서울의 전세가율이 60%인데 이 말은 9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는 60%다 보니까 69, 54,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쵸? 그럼 9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데 전세로 살면 5억 4천만 원이에요. 5억 4천만 원 중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죠? 80%까지 나오죠. 소득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 80%면 8, 5, 40, 4, 8, 32, 40, 4억. 4억 얼마야? 4, 8, 32. 8, 5, 40, 4억 3천. 4억 3천. 4억 3천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럼 자기 돈 얼마 필요하죠? 대충 9천만 원 필요한가요? 그쵸? 9천만 원만 있으면
9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입장에서는 야 9억을 살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9억을 살려면 지금 대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죠? 40% 나오거든요. 뒤에서 해드릴게요. 40% 나와요. 그럼 4, 9, 36 3억 6천이 대출이 나오죠. 내 돈 얼마 필요하죠? 5억 4천이 필요하죠. 그쵸? 9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서 실거주 하려고 했더니 내 자기 자본이 5억 4천이 필요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9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대. 뭐가 좋아요? 딱 봐도 이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없앨 수가 없죠.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5억 4천 전세 끼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산다고 해. 투자자야. 얼마 들어가죠 돈? 3억 6천. 그쵸? 전세 5억 4천이니까 3억 6천 들어가죠. 어려워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졸리신 분들 있으면 일어나서 뒤에 계세요. 이게 되게 비싼 강의니까 어떻게든 듣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따라와요. 매가가 9억이래요. 매가가 9억이래. 그러면 전세가율이 60%예요. 지금 서울 전세가율이. 그러면 6, 9, 54죠. 전세가 얼마? 5억 4천이죠. 그쵸? 내가 이걸 전세 들어서 살 거야.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최대 얼마 나와요? 대출? 80% 나오죠. 80%. 그러면 5억 4천에 80%, 4억 3천이죠. 4억 3천이 대출이 나오죠. 그러면 내 돈 얼마 들어가요? 9천만 있으면 난 이거 전세자금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거죠. 9억짜리 아파트를.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9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매수해서 산다고 해봐요. 매수해서. 그러면 지금 대출 얼마 나와요? 40% 나오죠. 40% 나와요. 내가 그걸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이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를 아파트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40% 나와요. 대출이. 40%밖에 안 나와. 그러면 9억에 40%면 얼마야? 4, 9, 36, 3억 6천이죠. 그쵸? 3억 6천 대출이 나와. 그럼 자기 자본 얼마 필요해요? 5억 4천 필요하죠. 이 아파트를 내가 매수해서 살려면 5억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전세 살면 9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뭘 선택하겠어? 이걸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는 거고. 자, 반면 역으로 투자자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실거주해서 살려면 5억 4천이 필요한데 얘가 전세 살고 있죠. 얼마야? 5억 4천 전세 살고 있잖아요. 얘가 A라는 사람이 여기 전세 살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금 얼마 들어가요? 9억에서 5억 4천 빼면 3억 6천 갭.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5억 4천 전세 살고 있으니까 난 3억 6천만 있으면 이거 살 수 있잖아요. 갭 투자. 다시. 이해돼요?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얘가 전세 얼마 살고 있어요? 전세 5억 4천에 살고 있죠.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병호예요. 병호 씨가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로요? 네, 매매로. 실거주 할 거 아니야. 전세 끼고 살 거야. 전세 얼마라고 했죠? 5억 4천. 매가 얼마요? 9억이죠. 그러면 투자금 얼마 들어가요? 그쵸. 3억 6천만 있으면 이거 병호 씨 명의로 등기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전세를 끼고서. 그쵸. 자, 다시. 내가 실거주를 하려면 5억 4천이 필요한데 저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 9억짜리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나중에 거기서 실거주를 할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언젠간 내가 얘 내보내고 거기서 실거주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잡아두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병호 씨가. 그랬더니 5억 4천은 없는데 다 끌고 오니까 3억 6천은 있어. 그래서 3억 6천을 끼고 산 거예요. 이 아파트를. 그쵸.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3억 6천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실거주 입장에서는 5억 4천이 필요한 거고 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 거면 9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80%까지 서민 입장에서는 야 9천만 원이면 9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네? 너무 좋지. 근데 뛰는 후에 나는 놈 있다고 병호 씨 같은 똑똑한 사람은 3억 6천 주고 내가 사지 뭐 이렇게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리는 주요 요인은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이해되시나요? 5억 4천 주고 살 거 3억 6천이면 사는데 전세 끼고서 그 이유가 뭐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얘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갔잖아. 그럼 난 3억 6천만 있으면 되잖아.
이게 복지 정책의 어두운 면이라고요. 밝은 면만 보면 야 내가 전세자금 대출 80% 받아도 저기 살 수 있네.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낮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전세자금 대출 끼고 내가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살았어. 전세로. 그럼 시간이 지났어. 돈 많이 풀렸죠. 인플레이션이 왔죠. 전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얘 전세자금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1억 올려달래. 얘는 다른 데 나가야지. 실제로 우리 와이프 친구 중에 와이프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2018년도 당시에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고서 전세로 갔어요. 도남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라는 전세로 갔는데 전세가 그 당시에 6억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8억 됐어요. 그럼 이분 이거 6억으로 딴 데 갈 때 좀 찾고 있거든요. 못 가, 이 돈으로. 이분 자녀도 2명이에요. 자녀 키우는데 2명 자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게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고 내가 자녀들한테 못 해주는 것 같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막 이렇게 펼치는데 그걸 잘 따지고 보면 서민을 죽이고 있는 정책이에요. 또 하나, 3금융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한다. 저것도 모 정치인이 발언을 한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1금융권 있고 2금융권 있고 3금융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금융, 2금융 못 들어가니까 3금융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금융권에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출금리가 28%인데 20%까지 낮춘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면 딱 좋죠. 와, 씨. 금리를 8%나 낮춰주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서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자, 저런 4금융권은 20%까지 낮춘대요. 대출이라는 게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당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나가는 거. 그쵸? 아니면은 보험대출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험을 20만 원씩 얼마큼 넣었어. 그 잔고, 현금이죠. 현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그리고 그게 없어. 그 다음 뭐죠? 신용대출. 당신이 매달 얼마씩 벌고 있네? 그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게. 이게 신용대출이죠. 4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4금융권. 여기 3금융권에서. 28%.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돈 떼이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대출을 해줄 때 28%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28% 정도의 신용이 되기 때문에 28% 금리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걸 20%로 낮춰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3금융권에서? 기존에 28% 신용대출이 나갔던 사람은 대출 안 해줘요. 이해되시죠? 왜? 28% 신용이었는데 20%로 대출을 해주면 나중에 위험이 있잖아요. 돈을 못 받을 위험이. 그러니까 3금융권에서는 너 대출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20% 이하에 받을 수 있는 대출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 하지만 28%요 구간, 얘네들이 진정한 서민이죠. 얘네들이 이거 대출 이용할 수 있을까요? 3금융권에서? 대출 이용 못해요. 그럼 얘네들 어디로 가죠? 4금융으로 밀려나요. 더 위험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와 28%에서 20% 낮춰준대. 와 최고다. 네가 최고야. 웃기지 말라고. 진짜 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고금리 인하, 대출 압박 규제 강화, 3중고, 서민, 불법 4금융에 몰리나. 꽉 막힌 서민 돈줄, 담보 없으면 대부업도 손사래. 진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 카이에크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한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세입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월세를 5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너 50만 원 더 이상 올리지 마. 월세 50만 원 상한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너 50만 원까지만 받아 라고 했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죠? 주인이죠.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죠. 관리를 안 하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별로 나가는 걸 나가고 싶지가 않아. 이미 딴 데 막 70만 원, 뭐 이렇게 40만 원 있는데 딱 여기가 좋아. 내가 이미 살고 있는 터전이고 특별한 이유 없어서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살고 싶어. 그럼 계속 사는 거야. 집주인은 관리 안 해. 계속 노후화가 돼. 슬럼화가 점점 진행돼. 그러면서 건축업자들은 여기다가 지을까요? 안 짓죠. 임대료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거 왜 줘? 안 줘.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 수요는 늘어나. 악중구죠. 그 모든 정책을 펼치려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너무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다시 아파트를 사는 고민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호기롭게 야 이거 사야 돼 어떻게 해서든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질러놓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의 뇌는 편한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뇌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해요. 뭐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뇌파에서 야, 굳이 그걸 너 시도해야 되냐? 여기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계속 보냅니다. 너무 힘들잖아. 스트레스 받고. 실제로 와이프 친한 직장 동료가 한 1.5룸에 살고 있어요. 암사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가예요. 이거 자가. 얼마에 샀더라? 1억 3천에 샀나? 대출이 한 3천 껴있나?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1.5룸.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살 때 막 알아보다가 4억에 나온 아파트가 있었어요. 2020년 1월 1일쯤에. 이거 사라고 했죠.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어딨냐? 그러면 일단 계약금만 걸어라. 계약금을 걸 때 10% 걸기도 하고요. 5%만 걸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그럼 5%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2천만 원 있대. 그러면 2천만 원 걸고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내고요. 잔금 내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 집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받죠? 중도금 받죠? 잔금 받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 잔금 날짜에 받은 돈으로 퉁 내고 대출 받아서 잔금 내자라고 했죠. 이랬더니 이분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계약서를 먼저 썼는데 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해? 그쵸? 그리고 잔금 납부 기일이 여기랑 안 맞춰지면 어떡해?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안 팔리면 전세로 내놓읍시다. 1.5룸 전세 금방 나가거든요. 전세 진짜 없어서 못 빼요. 전세 금방 나가. 암사동 쪽이면은 8호선 암사역 근처였거든요. 금방 빼니까 전세 알아봤더니 1억 4천인가 그래요. 전세가 1.5룸 전세로. 그럼 전세로 빼서 이거 넣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대. 그런데 이거 돈 맞추기가 어렵대. 그러면 이거를 먼저 파세요.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가세요. 그럼 현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야. 이 과정 말이 이렇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이사 한 번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다리가 맞는지 모르고. 저도 쫄려요. 잔금 납부 기일에 이거 계약서를 썼는데 이거 안 팔려. 진짜 피말립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딱 구했어. 근데 전세 여기 잔금 납부 기일이랑 요거랑 딱 맞춰야 돼. 근데 안 나가. 그 맞추기도 너무 어려워. 그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피말려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별 온갖 안 좋은 상상들이 계속 펼쳐져요. 이분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뇌에서 계속 쏜 거지. 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 그냥 너 여기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 회사 출퇴근도 가깝고 역세권이고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 그냥 여기 계속 살아라고 뇌파에서 계속 보냈겠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7억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을걸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서 안 하게 되고. 근데 보시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 이거는 아파트를 사는 길이고 이거는 계속 여기서 거주하는 길이에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죠. 여기서 살라고 하죠.
근데 이 길 따라 갔더니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임대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준다고 한다. 지금 저기 강동구 쪽에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청 높은 아파트 같은 걸 짓고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역세권 행복주택이래요. 청년주택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새 정말 잘 짓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월세 저렴하겠죠. 저렴해서 들어갔어.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그럼 거기서 살다 보면 그런 조건에 맞춰서 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만약에 여기 역세권에 행복주택에 완전 신축에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어. 근데 다른 데 월세 50만 원을 가려고 했더니 이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굳이 여기서 월세 50에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다 낡아빠진 경기도권에 출퇴근 힘든 아파트에 2억 주고 3억 주고 아파트를 사야 돼? 이 생각이 든다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지. 알지 나도. 하지만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서 이 길 따라 가다 보면 지옥으로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걸요? 언젠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몸을 던져야 돼요. 계속 머리에서 시그널이 그거 왜 해? 지금 너무 편한데? 이런 걸 보낼수록 억지로 더 반대편으로 가야 돼. 그리고 국가에서 매월 돈을 준다고 한대요. 무슨 대통령 선거였나요? 그 전에? 아닌가? 뭐 어디 선거 봤을 때 그 책자를 봤더니 사회노동당이랬나? 뭐 아무튼 매월 국가 자금으로 얼만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매월 좋지, 너무 좋아. 그럼 이 100만 원이 나한테만 돈이 들어와야 좋은 거지 전국에 100만 원이 살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안 올까? 김밥값이 안 오를까? 오른단 말이야. 결국엔 조삼모사예요. 요 100만 원 들어오는데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0만 원이 들어온 만큼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이 100만 원의 가치가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지. 와, 선의로 포장돼 있으니까 100만 원 준대. 개꿀이네. 하겠지만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적에 일어나는 다층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어떤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타날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여러분들도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저거를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시켜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뭐 역세권이다, 천세대 대단지다 이런 거 말고 결국엔 부동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람이 몰리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몰리는 곳이요. 역세권 이런 거 말고 어느 도시에 사람이 몰리는지 잘 판단을 해보세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집약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노동집약 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막 만들기도 했고요. 구미 같은데 구미 이미지가 어때요? 뭐 하는데 여기 뭐가 많이 있죠? 대구 산업단지 많이 있죠. 진짜 많죠. 과거의 산업단지들. 창원, 울산 이런데 다 산업단지잖아요. 구미에서 그 삼성물산에서 공장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런 공장들이 노동집약적인 공장들이 다 어디로 가죠? 지금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죠. 인건비가 싸니까. 반면에 IT, 바이오, 그쵸, 이런데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이런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죠. 그쵸. 이런 쪽을 투자를 하셔야 되죠. 투자를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IT밸리, 실리콘밸리라는데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IT 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글, 아마존, 뭐 애플 등등. 그런 인재들이 몰리다 보니까 인재들은 인재를 끌어당기거든요. 계속 끌어당겨요. 그럼 인재들이 계속 모여요. 그럼 이 인재들이 연봉도 높겠죠. 그 연봉에 맞게끔 소비를 하겠죠. 그거에 맞게끔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시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도시를. 이런 도시가 메인이 비싸다면
이런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뭐 지하철이 뚫리는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 3대 도심, 서울에 3대 도심이 있죠. 종로, 여의도, 강남이죠. 여기는 끊이질 않고 지지 않는 해, 요 삼각 라인은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비싸죠. 알지. 너무 비싼 거 알아. 좋은 거 아는데 너무 비싸. 그렇다면 여기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쪽, 한 번에 갈 수 있는 쪽.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2호선 라인이 있으면 그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2호선 라인 황금 노선이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방송을 할 때 송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 송도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송도를 좋아했던 이유는 거기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을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에요. 판교, IT죠. 판교를 IT 산업으로 키워냈던 것처럼 송도를 분명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해낼 거고, 이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오 산업들, IT, 전자 쪽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걔네들에 맞게끔 고소득에 맞게끔 주변 인프라들이 형성되고 있고, 심지어 최대익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가 1억입니다. 1년에 학비가 1억이에요. 근데도 꽉 찼어요. 가끔 뭐 매스컴 보면은 야, 송도에서 서울 어떻게 나오냐라고,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사냐라고 하는데, 송도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안 나와요. 그냥 송도 안에서 다 해결을 해요. 그만큼 소득이 받쳐주니까 아파트 값이 그만큼 오른 거고, 송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공구를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 발전 가능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재가 몰리는 곳, 이런 데 말고, 뭐 대구 지금 들어갈 건데 뭐 5년 뒤에 팔고 나와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는 창원 샀어요. 아파트 하나, 창원에 하나 갖고 있는데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산 거고 어쨌든 긴 관점으로 봤을 땐 결국엔 고부가가치 산업이 활성화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데 보면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산업단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주변의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는데,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는 KB 시세 상위 평균가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왔고요.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차트입니다. 맨 상단에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미성아파트, 분당, 중계동, 평촌, 일산, 중동 아파트 순이에요. 딱 봐도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면 음마아파트가 2009년 8월에 10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7억 7천으로 2억 7천이 빠졌습니다. 26%. 9억 4천이었던 게 2억 4천 5백 빠졌고, 중동 아파트는 3억 5천 5백이었던 게 2천만 원밖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음마아파트 사실 거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고. 그럼 사봐야 뭐 노원구 이쪽 아래쪽 라인을 살 텐데, 이런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빠질 때 대비해서, 시세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빠지다 보니까 음마아파트에 비해서 절대적인 가격은 많이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 여기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 차트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음마아파트라고 했죠.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갈 때 보면은 당연히 음마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죠. 중동 아파트가 적게 오르고. 딱 봐도 음마아파트가 7억 7천이었던 게 24억까지 올라갑니다. 16억이 올랐어요. 313%. 제일 적게 오른 거는 중동 아파트는 3억 3,500에서 7억 4천, 4억 올랐죠. 220%. 그래도 퍼센테이지는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산 다음에 아파트가 요 주황색 선 샀다고 해봐요. 이렇게 빠져요. 점점점 빠질 때 너무 고통받지 않아야 될 게, 음마아파트 사신 분은 더 고통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빠졌어. 그럼 갭이 점점 붙잖아요. 그럼 요때 갈아타기를 하셔야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 점프를 뛰어야 돼. 갈아타기를 하면 상승장이 왔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갔다면 이거밖에 못 먹었을 텐데, 요때 만약에 내가 타이밍이 괜찮네? 현금 좀 모아놨네? 해서 음마아파트로 갈아탔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요 시세 차익을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빠진다라고 해서 고통받지 마시고 타이밍을 잘 보시다가 바로 업그레이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을 잡으세요. 주식 대부라고 하는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들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 6만 명이나 있다. 이게 93년도쯤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은 경제학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연속해서 2번만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얘네들도 못 맞춰. 미래 예측을 못해. 여러분들이 미래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뭐 여기 아파트 몇 년 안에 얼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아파트 여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가 내재가치평가, 예를 들어서 여기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고 C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 개, 한 10개의 아파트가 있대요. 그럼 이 중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좋은 아파트는 찾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는 예측이 못해요. 이건 쉽거든요. 10개의 아파트 중에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뭘까? 이거는 찾아낼 수 있어요. 이 10개라는 분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 10개의 아파트 중에서 A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딱 생각해서 A 아파트를 샀어. 근데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빠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중에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좋다는 거지, 이 아파트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만약에 이 아파트, 야 노세야, 이 아파트 네가 좋다며 그래서 샀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빠져. 이 아파트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빠지잖아요. 그건 뭐 부동산 할아비가 와도 신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재가치 평가 10개의 아파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거 배우실 거예요.